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40대 남성이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 원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는데 이 남성 잡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동국 씨와 그의 아내가 산부인과 원장에게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동국 부부 측은 병원 관계자들의 법적 분쟁에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 도중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재떨이를 던져 상처를 입힌 중소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쓰라며 사직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얼마 전까지 사건 반장에 함께 하셨던 분이 어제 출마 선언도 하셨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무슨 장관님도 이렇게 딱 이렇게 하셨고. 누가 출마 선언했지? 예? 아. 자, 아무튼 그렇게 정치권에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지만 네. 사건 반장은 정치 뉴스를 한다 안 한다?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싫어한다. 예. 정치 뉴스 보기 싫은 많은 분들 지금 이 시간 JTBC 틀어주십시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달리는 열차 SRT 안에서 몰래 흡연하면서 라이브 방송했던 이 유튜버, 정말 왜 이러고 살까 싶은 이 장면, 사반 가족께서 영상을 녹화한 후에 바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셔서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자, 방송 내용을 접한 SRT 측 사건 반장에 문의를 했고요. 저희는 당연히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알려드렸고 철도 경찰에 신고하셨다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당첨. 예. 사반해 주시는 여러분의 제보가 대한민국을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재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현숙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카톡하는 거 배워서 처음 보냈어요. 모녀가 사반 다 좋아합니다. 저는 67, 엄마는 87이에요. 하신 윤숙자, 이경희 모녀님. 와우, 사반을 주말에도 볼 수 있다니 위클리 사반 완전 기대하신 최영희님. 주말에도 사반을 본다니 좋긴 한데 원본어 그러다 장각할 수 있겠니 하신 이지은님. 자, 위클리 사반 소식 듣고 너무 기뻐서 깍 소리 질렀어요 하신 미국의 줄리 리님. 푸처앤접 OX 너무 재밌어요. 사반 최고 하신 인천 연수동의 이정윤님. 사랑하는 박순자 여사 칠순 축하해요. 나이 40이 넘어서 효도도 못하고 엄마한테 맨날 투덜거리기만 해서 너무 미안해. 사랑하는 거 알지? 하신 이경은님. 어우, 제 이름이 방송에서 불린다니 너무 떨려요 하신 곽재영님. 고관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반 뉴스 육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6번이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요? 자, 빨리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G-드래곤 역공 시작입니다. 자, 뭐 다 아시죠? 마약 투약 의혹을 그동안 받아왔었던 G-드래곤 씨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소속사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날렸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제는 각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8일 자정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 권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 및 정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신 저 회견 한 줄로 요약하면 딱 일주일 준다. 지워라. 선처 없다. 네. 자, G-드래곤 권지용 씨 무혐의 처분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으로는 많은 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지우기에 또 유명한 또 연예인 또 가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명예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치명적인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스스로 자기가 쓴 거를 지우는 것밖에 없다라고 아마 소속사에서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많이 이제 유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쓰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 쓴 거를 갖고 우리가 복사 붙이기를 하죠. 댓글을 받아서 댓글을 쓰고 복사해서 쓰고 이것도 모든 게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욕설을 했다면 이게 모욕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주일 시간을 주고 쓴 사람 자격을 지어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약 퇴치를 위한 어떤 재단을 설립하겠다. 내년에 이렇게 설립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내년에 사실은 세금 내고 복귀도 하겠다라고 같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이 퍼지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접어드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다 보니까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것과 함께 저는 여기 약간 뼈 있는 말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없고 약한 존재라서 억울한 일이 겪지 않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겪었던 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오빠나 형, 누나 같은 존재가 돼서 시스템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렇게 또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 논란에서는 많은 언론 그리고 사건 반장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찰 수사 초기 저희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지드래곤 씨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전해드린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지드래곤 씨와 그 팬분들에게 저희도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오토바이 넘어뜨리고 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취했는지 휘청휘청 호랑나비 춤을 추면서 걸어오는 남성. 자, 갑자기 길바닥에 야, 이자연 네가 그렇게 잘났어. 자, 벽에 기댄 채 서 있는데 자, 오토바이가 흔들. 왠지 불안한데 허리를 숙이고 한참 괴로워한다. 안돼 꽝! 예, 오토바이 쓰러졌습니다. 오토바이 빨리 세워야지는커녕 옆에 서서 얼굴을 저렇게 휴지로 닦더니 아이 또 던져 그걸 또. 자, 야, 이자연 너보다 나 더 예쁜 여자 만날 거야 하면서 저렇게 갑니다. 이자연 기자, 도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네, 저게 지난달 부산 부산진구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저 남성이 보시다시피 가게 앞에서 구토를 한 뒤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넘어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이 됐는데 저 오토바이가 가게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 동안 일단 영업을 못했고요. 저게 신형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부품 공수가 잘 안 돼서 일주일 뒤에야 수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CCTV를 보고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남성 찾았는데요. 사과는커녕 그거 원래 파손돼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왔다고 합니다. 아니다, 수리비 150만 원 나왔다 얘기를 했더니 기억 안 난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돈 못 주겠으니까 법대로 하라는 입장인데 보험 처리도 못 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에 대해서 재물손괴, 무혐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경찰 설명으로는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데 그런데 또 제보자 입장에서는 민사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너무 억울하고 고민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저도 오토바이 타는 입장에서 세상에 이거 진짜 방법이 없으면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긴 한데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뭐 변호사를 선임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영상이 명백하게 있고 저 남성의 얼굴도 아마 CCTV에 확보가 됐을 거고요. 수리한 부분도 법원이 보기에는 이 넘어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오토바이 왼쪽 부분이 아마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법원의 민원실에 가서 소액배상 청구를 직접 하실 수도 있거든요. 가서 청구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번거롭지만 그리고 처음 해보신 일은 분명히 어렵겠지만 그냥 억울하게 겪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인도 길거리에서 성추행입니다. 여기서 인도는 나라 이름이 인도입니다. 자, 한 유튜버가 인도를 여행하던 중에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거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되고 있죠. 영상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유튜버가 인도 여행 영상을 저렇게 찍고 있는데 한 가게에 이제 들릅니다. 나마스테. 자, 그런데 그때 남성이 갑자기 가게 안에서 저렇게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어깨에다 팔을 휘고 올리네. 자, 유튜버 당황했어요. 빠이빠이 하면서 옆으로 휙 가죠. 자, 그런데 다시 그 남성 가게에서 저렇게 오더니 아이고 목을 감았어 지금. 좀 선 넘네. 어깨 양손 올리고 야야 유튜버는 막 서둘러 자리를 도망가듯 피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 왜 저렇게 만져? 이상한 사람인데요. 자, 인도입니다. 인디아. 인도 여행 중에 지난 12일인데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나왔던 영상입니다. 저렇게 처음 봤던 사람이 인도인인데 현지인 같은데 지금 유튜버한테 팔로 이렇게 어깨를 감싸거나 특히 막 조르는 모습의 모양도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사실은 유튜버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빠져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아요. 강제추행죄입니다. 접촉이 뭐 과하게 지금 접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그대로 남았잖아요. 마스크 없습니다. 인도는 없어요. 그냥 얼굴 다 나옵니다. 유튜브. 그래서 지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저 사람 체포됐다고 해요. 진짜요? 강제추행죄 뭐 같은 우리나라랑 같은 범죄가 될 거고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얼굴 그대로 나왔고요. 바로 잡히는 거죠. 검거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도 누리꾼들이 저분한테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뭐 이런 댓글도 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이어가시죠. 반품 택배 내놨더니 들튀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식당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식당 앞에 있던 상자를 저렇게 뒤적 포장을 뜯고요. 안에 있던 보따리를 저렇게 휙 들어 올립니다. 자, 일단 자리에 착석을 하더니 담배를 피고 있어. 그 와중에 또. 자, 그러면서 물건을 확인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태평하게 저렇게 담배를 피며 형씨 그래. 자, 하면서 잠시 후에 보따리를 들고 챙겨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자기 택배를 뜯은 것 같은데 그랬다면 사건 반장이 안 나오죠. 자, 국룰 위반자 바로 택배 도둑. 도대체 뭘 훔쳐간 겁니까? 네, 그 여성 속옷이었습니다. 저게 지난 8월 전북 완산구의 한 갈치 음식점인데 전날 식당 자체는 휴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인 업주가 그 택배를 반품하려고 식당 바깥에 내놨다는 거죠. 그런데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더니 택배를 뜯어서 내용물을 본 뒤에 그대로 챙겨간 겁니다. 이 택배기사 연락을 받고 CCTV를 돌려보니까 저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저 남성을 못 찾았습니다. 그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이 남성 찾고 있다면서 누군지 아는 사람 꼭 연락 바란다 라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찾을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모든 건 똑같아요. 공개하면 되는데 뭐 법의 현행법 위반이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저 양반 얼굴을 봤습니다. 제가 본 얼굴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한 5분 뒤에 잡힐 텐데. 자, 다음 이어가죠. 잃어버린 추억을 찾습니다. 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너무 안타까운 참 글인데요. 이번에 사진으로 보시죠. 자,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는데 인천 계양역 도로 옆에서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셨다는 거예요. 자, 가방 안에는 지난 16년 동안 일한 자료가 고스란히 담긴 노트북이 들어있었고 자, 자신을 76 노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사람 살린다는 마음으로 제발 좀 돌려주십시오. 자, 게다가 가방에 있던 그 USB 속에는 아이고 세상에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이 오롯이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사별한 아내와의 추억. 이건 진짜 어르신이 아마 백업을 해놓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진짜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사실 뭐 백업만 돼 있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마 백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떠난 아내 사진이 있는 USB 그리고 이제 그 노트북이 든 가방을 분실했다. 이렇게 그 70대 남성의 글이 계양역 근처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12월 8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마 계양역에서 승용차에다가 뭘 이렇게 타는 과정에서 그 물건들이 들어있는 그 백을 옆에다 놓고 깜빡하고 그냥 가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뭐 가방이 있으니까 뭐 들고 갔겠죠. 그런데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년 전에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내 사진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 그 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저분에게는 정말 뭐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계양역 인근에 한 10군데에다가 글을 붙였는데 1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방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없고 그래서 뭐 가방 주운 사람 꼭 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혹시 그 가지고 있는 분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나가다가 뭐 예. 이렇게 그 파출소 같은 데다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놔두고 갑니다라고 하면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아마 처벌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계양역 인근 도로에서 백팩을 주운 분들 꼭 좀 연락 좀 주시고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사건건 나대는 시누이. 제목에서부터 뭔가 팍 옵니다, 진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또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 예전부터 사사건건 너무 얄미운 시누이 때문에 괴롭다는 올케의 사연입니다. 일단 이 남편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이 시누이가요. 그런데 16년 전에 사연자 부부가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시누이가 먼저 내가 2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좋은 소파 사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그렇게 좋은 소파 살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준다고 하니까 일단 200만 원짜리를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다던 그 200만 원을 안 주고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참 얄미운데 이 일이 최근에 급 생각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여동생이 투병을 하다가 최근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위독할 때 병문안 가서 병원비 보태라고 사연자 부부가 2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 큰 시누이가 어떻게 고작 20만 원만 줄 수 있냐면서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형편에 맞게 나름대로 마음을 썼던 거고 또 그 집 애들 결혼할 때 축의는 몇백씩 크게 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옛날 그 소파 사건까지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시누이랑 손절하고 싶은데 방법 없겠냐면서 이렇게 사반 가족분들께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형님 진짜 너무하세요. 그 200만 원짜리 가죽 소파. 저는 원래 패브릭 소파 사려고 했는데 형님이 돈 준단 말 믿고 가죽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어쩜 그렇게 입을 탁 씻으세요. 그렇게 약속도 안 지키던 형님이 작은 형님 입원하셨을 때 돈 20만 원 병문안 가서 준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니네 집 오면 밥 너가 차려 먹어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좋습니다. 이 구도 좋습니다. 자, 다음 시누이 형님입니다. 와, 대박. 진짜 어안이 벙벙거리네 진짜. 이봐 올케. 아니 야 이자연 가죽 소파값 깜빡할 수도 있지. 그리고 가죽으로 산 덕에 너 16년째 지금도 쓰고 있잖아. 본전 다 뽑은 거야. 세상에 어쩜. 그리고 올케. 그리고 솔직히 오늘 내일 해서 우리 동생 상희 병문안 가서 20만 원 준 거는 그건 무슨 말로도 용납이 안 돼. 상희네 애들 결혼할 때 당신이 얼마 축의를 할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아주 웃겨. X. 박 변호사님부터 갈까요? 약간 논리적으로 좀 봤을 때 220 이게 두 개지 사건이 지금 중복돼 있는데 200 사건에서 소파를 사라고 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받고 샀어야죠. 말만 듣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경솔했지 변호사님 않나. 두 분은 X. 의사 표시가 이렇게 이 합치가 돼야 되고 계약이 되려면 근데 줄게 사라 오케이 하면 돈 받으면 되는데 안 하고 했던 그 부분이 조금 걸리고 또 그거를 또 20만 원으로 등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속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시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얄밉고 뭐 지금 표현이 나댄다고 표현했지만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긴 있지만 우리 제보자 측도 100% 잘했다고 보기 좀 어려워서 조금 더 확실하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자, 이 변호사 두 분. 자, 양 변호사님. 저는 사실 시누이가 잘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이런 정도의 갈등은 시댁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 시누이 있는 집안에서 이 정도는 늘 들어왔던 얘기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정도도 없이 정말 원만한 시누이 관계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냥 원만한 데가 이상할 정도로 티격태격 특히 금전 문제가 섞이면 항상 그렇거든요. 앞으로 금전 문제는 아예 관여를 안 했어요. 그 부분만 손절을 하시되 관계까지 끊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정도에서 시누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금전 관계 이런 것만 안 하시고 나머지는 어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일단 돈 문제만, 돈 거래만 하지 마라. 하지만 인간관계는 끊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오 교수님.
일단 이제 신우이라고 하는 명사에 나댄다라고 하는 그 형용사와 사사건건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결합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아, 진짜. 예, 벌써 이제 그 워딩 자체가. 근데 뭐 친정에 오면 꼼짝도 안 하고 뭐 밥 차려 먹는 거 뭐 이런 거는 가끔씩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지랖 넓게 내가 돈 줄 테니까 비싼 거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것도 사실은 윗사람으로서는 그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윗사람으로서는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 신우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올케가 거기에다가 20만을 하든 얼마를 하든 간에 사실은 이제 이미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부조를 하거나 또는 뭐 조의금을 낸다든가 하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갖다 삼으면 인간관계가 상당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손절까지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이런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태도를 견지를 하게 되면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김혜경님, 저희 손위 7살 위 신우이 카드 빌려가서 냉장고 할부 8개월 결제하고 한 달 내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이거 큰일, 보통 일 진짜 아닙니다. 짜증난다, 진짜. 하셨고요. 김도현님, 무슨 방법을 찾습니까?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김은주님, 한 번 참으면 계속 참아야 합니다. 참지 마세요. 하셨고요. 다만 이여진님만은 그 소파 사건이랑 부의금 사건은 좀 따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와, 진짜 8개월 할부를 긁고 한 달 내고 그냥 나몰라라. 야, 너무하십니다, 진짜.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구지현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그제 저녁에 갑자기 뿅 하고 앞에 나타난 저 리트리버 한 마리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연신 저렇게 꼬리를 흔들고 있는 이 녀석 목욕을 했는지 몸에선 향기가 나고 발톱도 정리가 돼 있는 게 주인에게 버려진 지 며칠 안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 선생님 이미 양이 13마리, 개 한 마리를 키우고 계셔서 저 녀석까지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하세요. 유기견 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조만간 안락사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꼭 좀 키워주십사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임신까지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친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남겨주십시오.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 AI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컴이 만드는 건 AI의 글로벌 플레이그라운드. 그 중심에 한컴이 있습니다. 함께 크는 AI, 한컴.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안에서 납치를 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순간 한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을 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올라간 건데요. 다행히 아이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했고 바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납치범 잡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평범한 등굣길이 악몽이 된 그날 아침, 대체 아파트 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와, 진짜 어제 이 뉴스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쳐가지고 말이죠. 네, 이게 지난 화요일 그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 평일이고 아침 8시 반쯤에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여느 때처럼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웬 40대 남성이 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입을 막았고요. 가지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눈을 가린 뒤에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 옥상 기둥에다가 이 테이프로 아이의 몸을 묶어버립니다. 아, 저희가 진짜 저렇게 사파로 표현을 했지만 양 변호사님 이제 일단 저 짓을 하고 나서 그 부모에게 연락해서 거액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 범죄를 계획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 아이를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왜 제가 계획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 협박 편지를 써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협박 편지를 써놓은 거를 아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그걸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그 내용을 부모에게 보냈어요. 내용은 뭐냐면 5만 원권으로 2억 원을 준비를 해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 부모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 예, 진짜 제가 이런 보이스피싱 전해드리면서 당신 자녀를 뭐 납치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지간해선 이 납치 사건은 없습니다. 그거 그냥 끊어버리세요라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예. 만약에 정말 그렇게 대응하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아주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납치범이 더 초조해했다고 합니다. 답변이 없으니까 초조했고 밖으로 나가서 경찰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는데 그때 이 납치된 초등생이 좀 기지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기둥에 이제 묶여져 있었는데 좀 느슨하다고 본인이 판단했고 조금 잘하면 내가 이걸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를 하고요. 풀고 나왔는데 1시간 만에 스스로 이 결박을 풀고 나왔던 겁니다. 아이 가장 먼저 집으로 가서요. 이 집에 가서 컴퓨터로 부모님한테 메시지 전달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인근의 파출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 저는 진짜 이 아이가 교수님, 이게 제가 참 이런 뭐 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듣고 너무 정말 끔찍했던 것이 보통 이제 아이들 대상한 유괴 사건의 어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이가 저걸 혼자 힘으로 해냈어요. 당시 상황이 이제 흉기로 위협을 하고 눈을 가리고 옥상에 가서 이제 테이프로 몸을 갖다 묶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그 납치 사건이 피해자가 성인이건 아동이건 간에 이렇게 스스로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깜짝 놀라는 것이 탈출하고 난 뒤에 어떤 그 행동들인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보통 휴대폰 없으면은 자기 부모한테 연락을 갖다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컴퓨터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SNS를 통해서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착안을 했고요. 또 인근 파출소에 가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완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참으로 침착하고 어떻게 보면 의연하게 이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그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진짜 이렇게 그 결박을 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저 같으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해서 또 본인이 파출소로 갑니다. 세상에 참. 자, 이놈 잡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세상에 저러다 이웃 주민이었어요. 이웃 주민. 네, 맞습니다. 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 남성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6시간 만에 찾아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다만 아이와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도망친 걸 알고요. 건물 아래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이 온 걸 보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주하면서 옷을 바꿔 입고 또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우산을 펼쳐들어서 얼굴을 가리려고 시도하는 등 굉장히 좀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 추적을 따돌리지 못했고요. 체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저 40대입니다. 40대. 실질 심사 있었는데요.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납치하셨나요? 채무 이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으십니까? 피해 아동은 특정하신 건가요? 범행은 혼자 계획하신 건가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흉기 왜 준비하신 거죠? 한 말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보신 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이었고요. 사건 현장 시작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뭐 구속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들으신 것처럼 이 납치범 빚이 많아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던 거 집에서 가져왔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 내용을 미리 써놓고 그걸로 휴대전화로 자기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부모를 협박한 거 아니겠어요? 범행 대상은 무작위로 골랐다고 하는데 적어도 여자아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만은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편지 내용 중에 딸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이 등교 대상 중에 혹시 혼자 오가는 아이를 미리부터 지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서울 이 범죄가 벌어진 서울 도봉구 일대 그 학부모 커뮤니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 혼자 엘리베이터에도 못 아니 세상에 다 아파트 단지 안 엘리베이터도 지금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진짜. 그 뭐 지금 난리예요, 난리. 자, 제가 아까도 조금 재수 없는 말이라고 사족을 달았는데 정말 아동 대상 유괴 사건 48시간 안에 모든 그게 다 결론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제가 어제 아무튼 제가 참 말도 안 나오는데 어제 정말 이 뉴스 보고 정말 너무 시겁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이 가진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정말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실제 아까 이제 골든 타임을 만약에 이제 넘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개가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동 유괴 납치를 하고 난 뒤에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종류의 사건의 성공률은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손에 쥘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굉장히 그 계획적으로 이런 행동을 갖다 한 것인데 내년부터 이제 그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뭐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은 신상 공개를 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동을 유괴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을 갖다가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필포되고 반드시 체포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 신상 공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채팅창에서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계속 신상 공개, 얼굴 깔아, 얼굴 공개해라. 왜 저런 인간 털모자까지 씌워줘가지고 저렇게 가리고 있냐고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동국 씨와 그의 아내가 산부인과 원장에게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동국 부부 측은 병원 관계자들의 법적 분쟁에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이동국 씨,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은퇴 후에는 자녀들과 한 육아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태어난 어떤 산부인과의 원장에게 고소를 당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그 경기도 성남에 있는 산부인과인데요. 이 이동국 씨 부부를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동국 씨 부부는 지난 2013년도에 여기서 쌍둥이 자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4년도에는 그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아들도 출산을 했습니다. 이 산부인과의 현재 원장 김 씨는 그 당시 원장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2017년에요. 병원 설립자이자 이전 원장인 인물에게 향후 3년간 병원 영업권을 비롯해서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병원을 넘겨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산부인과 원장과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입니다. 이 산부인과 원장 김 씨를 상대로 조정 신청, 그러니까 민사 같은 거를 제기했던 게 지금 알려졌는데 그 민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이제 자신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그 출생 사진, 쌍둥이 출산했던 그 사진들이 계속적으로 병원에 걸려있던 걸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10년간 무단으로 초상권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알게 됐고 특히 잘 몰랐는데 3년 전에 출산 관련해서 병원에 방문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이거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내용 증명의 걸 보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사용했고요. 결국은 이 초상권 침해 또 병원 홍보 수단으로 가족들을 이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정 신청서에 이 모델료로 12억 원 상당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12억 원. 자, 결국 그러니까 정리하면 왜 우리 아들 대박이 출생한 병원입니다. 그걸 왜 허락도 안 받고 우리 가족 사진 마음대로 갖다 쓰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산부인과 원장의 얘기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산부인과 원장 김 씨 같은 경우는 이동국 씨가 이제 그 고소장에 그렇게 써놨는데 이 쌍둥이 자매와 아들 출산했고 위와 같은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했거나 또는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동의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말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산부인과 원장 측은 자기는 이동국 씨 아들과 이 가족의 초상권 침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이동국 씨가 얘기하는 이 초상권 침해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즉 그 자기가 인수를 받았던 그 광모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서 인수 당시에 그 홍보용 액자가 그냥 걸려 있어서 자기는 그냥 놔두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거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건데요. 네. 결론이 일차적으로 나지 않았어요. 일단 이동국 씨 부부가 먼저 지난해 10월에 조정 신청을 한 겁니다. 법원에 12억 원을 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기각을 해서 이거 조정이 불성립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동국 씨 부부의 얘기로는 아니 그거를 조정을 하고 보니까 저 산부인과 원장이 이미 빚제 뭐 채무자라고 할게요. 채무자가 100명이 넘더라. 그래서 본인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생 신청을 했으니 이거 조정이 될 리가 있냐, 돈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의미가 없어져서 지금 뭐 조정을 불성립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근데 12억 원이 너무 크지 않냐라고도 이 질문을 했더니 그거 이렇게 합의 보다가 결국 한 2, 3억 원 정도로 조정을 하려고 처음부터 크게 부른 거다. 원래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 이제 산부인과 원장 쪽에서는 오히려 이동국 씨 부부가 나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러한 것이다라고 해서 역으로 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12억 원 관련한 이 이동국 씨 측의 설명,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엔 뭐 조정하기 위해서 협상용 금액인 것이고 원래는 한 2, 3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댓글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연예인들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사진 찍어 기념 촬영해서 이렇게 뭐 하잖아요.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상암동 이 식당 오시면 말이죠.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제가 무슨 순댓국집 가면 뭐 박지훈 막 뭐 이렇게 있고 무슨 족발집 가면 또 있고 막 난리도 아니 일대가. 그 사람만 그래요? 아니 양 변호사님 것도 봤어요. 아니야. 박 변호사님. 근데 네. 그렇게 식당 사장님하고 사진을 찍으면 내게 걸리겠구나라는 걸 알지 않나요? 그게 이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찍으면서 그것을 뭐 그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관할 가능성보다는 그쵸.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실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걸어도 됩니까?라고 얘기하면 걸어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사실 많이 쓰세요. 뭐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만큼 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무슨 말씀. 일반 좀 연예인이나 일반 좀 유명인들은 이 얼굴에 대한 어떤 가치, 또 가족에 대한 가치, 초상권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는데 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 초상권은 그렇게만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외국에는 뭐 퍼블리시티권을 해가지고 초상권을 금전화하는 그런 권리가 있긴 한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초상권을 함부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위자료를 이제 받는 수는 있지만 글쎄요, 이게 12억까지는 조금 많은 금액이 아닌가. 뭐 동의를 했다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보입니다. 자, 산부인과 원장은 사기 미수 혐의로 이동국 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애초부터 이동국 씨 부부가 초상권 문제로 이 12억 내놔라 한 건 완전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배후 세력. 네, 이 산부인과 원장 김 씨도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초상권 손해배상 청구 시점이 좀 이상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병원을 넘긴 이전 원장의 아들과 현 원장 사이에서 그 임대차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발생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이동국 씨 부부가 이 12억 원을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전 원장의 며느리랑 그 이동국 씨의 아내가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일종의 현 원장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동국 씨 측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근이라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동국 씨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압박을 가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조정이란 건 합의를 보자라는 신청이거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끼리의 분쟁에 자기를 이용을 한 것 같다라는 어허. 겁니다. 이재훈 원장의 아들이랑 곽 씨하고 예전에 알았는데 이후로는 연락도 안 한 사이고, 그것도 이동국 씨 주장은 그것도 그나마 내가 지금 현재 원장인 김 씨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하고 오해가 풀렸다라고 해놓고 고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동국 씨는 지금 그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과정에 나를 끌어들여서, 유명인을 끌어들여서 이슈 자체를 막 이렇게 좀 키우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동국 씨는 또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담입니다만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 언제 이 서울 상암동 일대 식당 한번 오시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막 사진 막 여기저기 걸려 있는 거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회의 도중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재떨이를 던져 상처를 입힌 중소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쓰라며 사직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의 만행을 짚어봅니다. 자, 한 중소기업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저희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막 공개를 하고 싶은데 들으시면 먹거리 관련 회사인데 거기 할 만한 그런 회사예요. 네, 이게 지난 4월 13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서 회의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이 회사의 대표가 회의 시간에 40대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서 던진 겁니다. 이유는요,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40대 남성, 대표가 던진 재떨이에 이마를 맞아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데도 바닥에 흩뿌려진 그 담뱃재를 쓸어 담아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사고로 이 남성은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재떨이를 던진 거를 문제 삼기 전에 회의실에 요즘 세상에 재떨이 두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3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제 하하, 기억으로는. 참. 예. 이게 참 아니 그 금연 건물도 아닌가 봐요, 저기는. 아니, 좀 많이 신기하긴 해요. 30년은 좀 약간 과했고요. 90년대 말쯤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재떨이들이 일제히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하는 편인데 어떻게 아직도 정말 영화에나 나와요, 저 크리스탈 재떨이. 뭔지는 이제 옛날 일 떠올리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그 영화 넘버 3에서 거기서 나왔었죠. 예. 예. 거기서 이제 악당이 재떨이로 사람을 해치잖아요. 박상면 씨가 재떨이로 사람 했지 않습니까? 그 박상면이 넘버 2였죠. 그 영화에서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이 대표가 회사의 단체 대화방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용. 그 단체 대화방에서 이 방에 미친 것이 있으니까 빼고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고 그 피해자가 있는데 뻔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피해자는 졸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너 돈 줄 테니까 회사 나가라고 하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해고를 하겠다라고 의결을 했는데 이 해고 사유가 딱히 없었던 걸로 항의를 해서 결국에 지난 9월에 대표가 특수상해, 아까 재떨이를 이용한 거요. 그다음에 단체 대방에서 모욕한 거, 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표 측에서도 우리가 회사가 손해입은 게 오히려 있다라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회사 대표 재판에 넘겨져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사전에 사과는 없다. 사과를 안 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는데요. 구속이요?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감정을 주체 못해서 뭐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없지만 했는데 사람이 다쳤으면 인간이라면 응당 미안하다고 하는 게 상식이다. 그렇지만 이 대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를 흘리면서 그 피해자가 재떨이를 채웠던 그런 부분 또 있습니다. 낮은 처벌 받으려고 그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한테 선처 탄원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하. 결국은 직원은 회사로 돌아갈 수 없게 돼 버렸고 이런 정황을 보면 이거는 너무 갑질이다. 지위를 남용한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자, 제가 어느 회사인지는 말씀 안 드린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교수님, 판사가 말이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람이 욱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반성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사실 이제 판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잿더리가 젤을 트는 용도가 아니라 회의를 하면서 날리는 입맛 살상용으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걸 날려가지고 그 사람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정말 이 판사의 지적대로 정말 본인이 거기 가서 야, 피 나는데 좀 이렇게 닦아라 이런 식으로 해야만 그게 적어도 좀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실형이 선고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대표가 여직원에게 야, 그 직원 병원에 데려가라 라고 이제 했다, 나는. 그래서 실제로 그 해당 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만데 사과를 안 했다고 그러느냐라고 거칠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판사 않고 있는 앞에서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허허, 이런. 그래서 이 외에도 이 대표가 이 피해자에게 그 형사 공탁금 2천만 원을 걸어놨는데 피해자는 당연히 그 공탁금 수령을 갖다가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대표가 말이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회사 측에 자,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대표를 회사 측이 뭐 이렇게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뭐 두둔을 했겠죠. 반박하는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재판부에서 제대로 사과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표는 그 반박 자료를 통해서 나 재판부에도 반성문 냈고 피해자한테도 자필 사과문 냈다. 그리고 이게 뭐 폭언 폭행한 건 분명히 잘못된 건 맞는데 뭐 피해자가 다친 후에 꽁초 주었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주장이고 다친 이후에 병원에 옮겨서 치료 빨리 받게끔 했다라고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건 맞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이게 피해자는 맞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가 가해자이기도 하다라고 또 주장을 했어요. 잿더리로 맞을만 하다?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회사에 뭐 얼마나 다대한 이 손해를 끼쳤는지 모르겠으나 박 변호사님. 네. 잿더리로 때리는 거랑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문인데요. 이 피해자 역시 우리 회사한테는 가해자다. 그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이 피해자가 결국 징계를 받았는데 이 노동위원회 결정을 수용해가지고 피해자가 원복되고 근로하지 않았던 그 기간 전체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갑질 사건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는데 그게 갑질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가해자라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동 사건을 몰라도 참을 모르는 거고요. 진짜요? 이런 사건 없다 하더라도 부당하게 징계가 되고 부당하게 해고가 된다면 결국은 노동위원회에 가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으면 무효 결정을 받으면 그 시간 동안 모든 급여를 다 돌려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이게 가해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노동법의 기본도 안 된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판결문에 지금 잿더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제작진이 뭐가 됐든 회사 측에선 전혀 저렇게 뭐 들으신 것처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추가 입장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더 밝힐 거 없다라는 답을 하더군요. 제가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만약에 정말 직원이 100번 양보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해도 저런 대처 방식, 이 크리스탈 막 이걸로 막 이거는 아니지 않냐. 예? 정말 제대로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크리스탈 아시잖아요. 그 무게라든가 그걸 날려서 만약에 뭐 눈이라든가 머리 같은데 맞으면 정말 그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던져놓고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 그 아랫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구체적으로 그분이 회사에 어떤 손실을 어느 정도 어떻게 입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앵커님 얘기하신 대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해야지. 그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잿더리를 갖다가 날려서 얼굴에 상처를 입힌다? 이거는 이 잿더리 던지는 저런 잘못된 행위는 뭐 제 생각으로 한 30년 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조직 문화가 생겼는지 지금도 저런 일이 우리 한국에서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상당히 경악스럽습니다. 예. 자, 그리고 끝내기 전에 회의실에서 빨리 잿더리 치우세요.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강원도 춘천의 공원 묘지로 차 한 대가 들어갑니다. 한 50대 여성이 이곳에 안장된 오빠의 묘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1시간쯤 전에 미리 와서 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이 차는 이내 묘지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오빠 묘를 찾은 그 여성은 나오질 않고요. 얼마 뒤에 가족이 실종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오빠 묘지에서 마주친 그 사람을 따라가 봅니다. 자, 6년 전 새해가 막 시작된 시점에 벌어진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빠의 묘를 찾았던 한 여성이 감쪽같이 실종된 상황이었는데, 자, 시작을 해보죠. 2017년 1월이었습니다. 50대 여성 김모 씨입니다. 춘천의 한 공원 묘지에서 실종이 됐는데 그 딸이 엄마가 춘천에 갔는데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월 2일 오후에 김 씨가 이곳에 있는 오빠의 묘를 찾은 뒤에 연락이 끊긴 겁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요, 그 묘지에 김 씨가 타고 왔던 그 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종된 김 씨 같은 경우엔 남편이랑 5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중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묘지 쪽 입구 CCTV를 보니까 이 차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잡힙니다. 이 여성이 도착하기 1시간 전에요. 미리 도착해 들어온 또 다른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주가 바로 이혼 소송 중인 그 남편 53살 이 한모 씨였던 겁니다. 아,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오빠 묘에서 딱 마주쳤다.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묘지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차 그리고 차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혈흔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죠. 근데 남편 묘지에서 다툰 거 맞다. 때린 것도 맞다. 하지만 그 이후에 떠났다. 이후엔 건 모른다라고 잡아댔던 겁니다. 실종 신고를 했던 그 김 씨의 딸, 의붓딸입니다. 남편의 딸은 아니에요.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납치한 것 같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주장은 내가 때린 건 맞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것 같은데 실종된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경찰은 며칠이 지나도 아내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혈흔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있다면 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또 지금 혈흔 정도 봤을 때는 둔기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압축하고 압축해보면 결과 남편이 좀 의심스럽고 당신이 한 거 아니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원묘지에서 아내가 다투긴 다퉜는데 아내 혼자 두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아내 때린 건 맞다. 그렇지만 이후의 행방을 모르고요. 또 영장실질심사 할 때도 만약에 나를 풀어준다면 내가 아내 한번 찾아올 수 있다라고 좀 호기를 부렸는데 결국 구속영장은 살인, 사체유기죄로 신청이 된 것입니다. 이제 뭐 수사기관은 남편이 범인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근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돼서 나중에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난간에 부딪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왜 그러냐면 범행 당시에 어떤 뭐 CCTV도 뭐 확보가 되지 않고 일종의 어떤 그 정황 증거만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사건 발생 10일 만인 바로 1월 12일 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갑, 기름통 이것이 홍천에 있는 한 그 개울 하천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씨가 지금 보이는 저 영상인데요. 철물점에 들러서 장갑하고 기름통을 사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기름통을 가지고 주유소에서 등유를 40리터 구입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갑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 겉에 아내 김 씨의 혈흔이 있었고 안쪽에서는 남편 한 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추정할 때는 그 장갑을 끼고 어떻게 공격을 했다라고 이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꽁꽁 언 그 하천가를 깨 부수니까 그 50cm 깊이에서 뼈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겨울이었기에 망정이지. 그러니까 꽁꽁 언 얼음 속에서 그 뼈 조각이 나왔지. 만약에 그냥 계속 이렇게 물이 흘렀으면 말이죠. 네, 그 당시 함께했던 검시관이요. 그 뼈 조각 발견된 순간 이 사람 뼈임을 직감했다. 어쩌면 시신 찾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꺼내보니까 이 뼈 조각은 이미 다 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타버린 뼈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DNA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증거 확보에 또 실패하는 건가 싶은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 또 다른 현장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 하천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폐가였습니다. 폐가? 여기서 이 폐가에서요, 남편 한 씨가 사용한 걸로 보이는 어떤 그 피 묻은 헤드셋이 나왔고요. 현장에서는 그 남편 한 씨가 피운 담배 꽁초까지 나왔습니다. 자, 수사기관도 이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저희도 이미 범인은 남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딱 하나만. 예, 그 증거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이는 게 저 폐가입니다. 그리고 다 탄 뼈조각이라면 어딘가에서 화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보이는 폐가에 옛날 재래식 부엌이 있었고요. 그럼 어디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부엌이 아무래도 제일 의심스러운데 들어간 순간 저 버려진 폐가인데 석유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태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파헤쳐 봤더니 아궁이 천장이 다 새카맣게 그을려져 있고 최근에 사용했다는 그런 흔적이죠. 루미놀 씨약 아시죠? 다 사건 현장에 예. 혈흔을 찾기 위해서 뿌리는 거 그걸 뿌려봤더니 온 사방이 다 푸른빛으로 그리고 혈흔이 다 튀었던 겁니다. 아휴. 자, 이제 더 찾을 곳만 남았죠. 바닥에 재를 이렇게 살살살 파헤쳐 봤더니 타다 남은 유골 그리고 저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확한 증거죠. 유골이 발견이 됐고 4일 만에 유골이 아내 김 씨가 맞다고 지금 확인됐고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2일 만에 이 한 씨는 자신의 범행이 맞다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원묘지에서 좀 다툼을 하다가 벤치에서 수차례 때려서 이 벤치에 수차례 쳐서 살해를 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기름을 가지고 이 폐가는 두 사람이 펜션 뭐 같은 거 하려고 나중에 예전에 알아봤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폐가에 가서 아궁이에 장작을 쌓고 시신을 가부좌 자세로 틀은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태웠다라고 이렇게 진술까지 했습니다. 아니 시신을 가부좌로 앉혀놓고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교수님? 이 사건에 있어서 매우 그 충격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그 보셨을 때 가마솥을 얻는 그 구덩이를 보게 되면 시신을 이렇게 눕혀서 어떻게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물론 이 사람이 실제로 뭐 그렇게 가부좌를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는 모르고 이 사람의 진술에 우리가 의존을 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뭐 한 3시간 정도 태웠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죽은 아내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해서 부처님처럼 가부좌를 갖다가 틀고 거기다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뭐 무슨 죽여놓고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가부좌를 그것은요 통상 이제 아내를 살해해놓고 상당히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살해를 하고 난 뒤에 뭐 죄를 지내거나 또는 뭐 49일 되는 때 거기까지 가서 뭐 소주를 붓거나 하는 이런 심리와 상당히 유사한데 다 지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악마를 보았다. 저도 지금 이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도 조금 소름이 끼치네요. 자, 이 기자.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자기 아내를 저렇게 살해합니까? 네, 일단 이들은 2006년도에 서로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한 씨는 이미 폭력 전과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내한테까지 폭언과 폭행을 수시로 가했습니다. 이 경제적 이유까지 겹쳐서 사건 5년 전부터 이미 별거하던 상태였는데 그 2015년도에 아내의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급격하게 깊어졌는데 그 남편 한 씨가요, 그 아내 오빠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임의로 써서 그 봉분을 안 하고 잔디장으로 안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 그 아내 김 씨는 어떻게 그렇게 중간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보험금을 가로챌 수가 있냐. 그리고 우리 오빠 묘는 더 좋은 곳으로 이장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아내 김 씨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장인이 이 사위를 보험금 가로챈 것에 대해서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오빠 묘지에서 두 사람이 딱 마주친 거, 이혼 소송 중이던 두 사람이 딱 마주친 거, 우연입니까? 아니면 계획적이었습니까? 계획적이었습니다. 이 아내를 만나러 간 거는 오히려 남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내가 계속 자신의 연락을 피하니까 이 아내의 그 어머니, 즉 자기 장모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거기 가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요양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났겠죠. 그런데 재결합을 요구를 했는데 그 아내가 거절하고 이미 이혼 소송 제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화가 나서 통상적으로 자기 아내는 이 춘천 쪽으로 오면은 자기 오빠의 묘지에 들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거기 가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혼이라든가 또는 뭐 이장 문제 이런 것을 다투다가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좀 가정스러운 게 있어요. 본인이 이 아내와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만난 내녀가 있었고요. 시신을 소각한 뒤에도 또 내녀하고 만나서 그 내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뭐 탄 냄새를 갖다가 내가 맡았다 이렇게 진술까지 했다는데, 아니 내녀가 있으면서 무슨 재결합을 얘기하느냐. 이 사람의 정신 세계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이자의 범죄 행위보다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재판 과정에서도 별 이상한 짓을 다 했습니다. 일단 구속 피고인이잖아요. 살인죄 혐의였기 때문에. 근데 재판에 출석을 거부를 했던 거예요. 재판에 출석을 거부해서 시간을 끌고, 그것도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데 나 국선 변호인 도움은 못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호인 도움을 또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재판이 늘어지고, 유족들은 이제 정말 한이 맺히는 거죠. 뻔뻔스럽게 저런 짓을 저질러 놓고 재판까지 피하려고 하니까 여차저차하게 재판이 열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라 나름으로는 장례 절차를 진행했던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크게 다쳤는데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계속 공격을 했고, 그 이후에 했던 행치들은 지금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없애려고 탈취제 구입하고 차 씻었다고 이런 걸 보면 장례 절차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범행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살인과 사체 손괴 다 유죄로 해서 징역 20년 선고를 했습니다. 그 범행을 저지르고 지금 세차를 하는 장면입니다.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저자의 범행, 그 범죄 행위보다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징역 20년, 저 짓을 하고 징역 20년밖에 안 받았습니다. 2037년에 또 나옵니다. 그땐 또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요? 교수님, 20년은 좀 제가 뭐 평소에도 이렇게 형량을 가지고 많이 좀 흥분을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저희 제작진이 형량이 20년이라는 거에 다들 이게 말이 되나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지금 이제 재판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AI 판사를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너무 들쑥날쑥하고 지금 굉장히 계획적이고 또 한 여성을 갖다 저렇게 살해하고 또 사체를 갖다 처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잔인했고요. 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어떤 그 증거 인멸을 갖다 시도를 했는데 20년이 나왔다. 글쎄요. 뭐 그래서 이제 AI 판사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믿기지 않는 형량입니다. 사건 연구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배달기사가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색 차량 한 대가 돌진해 오더니 배달기사를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이 사고를 낸 차량은 이 충격에 뒤로 천천히 밀리면서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는데요. 차와 정면 충돌한 배달기사, 이 바닥에 쓰러져서 어떤 미동도 보이질 않습니다. 설마.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충격입니다.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가 나오는데요. 이 운전자 저렇게 나옵니다. 나와서는 차 뒤로 걸어가더니 현장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차 뒤에서도 여성 한 명이 나왔습니다. 또 있어. 머리를 막 고쳐 묶더니요. 부서진 차 주변만 서성이죠. 또 그러다가 떨어진 범퍼를 저렇게 발로 뻥 차더니 이내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이 정작 본인들 때문에 다친 배달기사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 뭐하는 자들이야 저거? 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도 버려둔 채로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고 다음 날 이들 모두 체포가 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쓰러진 배달기사는 사고를 목격한 핵인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도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와, 저 완전 미친인. 죄송합니다. 제가 자 다음 이어가시죠. 네, 한 남성이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서
시커먼 비닐봉지를 꺼내죠. 남성은 몇 발자국도 안 떼고 멀리서 저걸 휙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린 뒤에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상점 직원이 쓰레기를 버리러 이곳을 저렇게 찾았다가 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비닐봉지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정말 끔찍하게도 네 맞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강아지였습니다. 털은 뭉칠 대로 뭉쳐 있었고요. 심지어 목에는 밧줄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강아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도 했습니다. 진짜 오늘 뭐 악마 특집이에요 지금? 네, 강아지가 이렇게 산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사실에 경찰들까지도 분노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You can see on this video that he has absolute zero regard for Zyla. No living thing deserves to be discarded like common trash. The suspect literally throwing a life away. This video is disgusting. 네, 경찰들은 CCTV를 샅샅이 뒤져서 전력을 다해 이 남성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이 남성을 찾아내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편 구조된 강아지는 치료를 받으면서 동물보호소에서 지내고 있고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계속해서 미국 가보시죠. 자, 크리스마스 뒤로 빨간 옷을 입은 한 남성 부진작이 움직이고 있죠. 남성은 창문 밖을 한번 쓱 살피더니 들고 있던 바구니에 이것저것 담는데요. 자, 트리 밑에 있던 선물 상자들을 아주 열심히 주워 담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 홈캠이 있는데 그 코앞까지 왔어도 눈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담을 물건들을 찾고 있습니다. 스멜. 예, 딱 봐도 수상하죠. 산타가 아니라 도둑입니다. 그게 참 괘씸한 게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둔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저렇게 싹 훔쳐간 겁니다. 게다가 각종 전자제품들까지 가져갔는데 다 세어보니까 피해 금액만 100만 원이 훨씬 넘었다고 하네요. 세상에. 자, 저 남성 큰 바구니에 물건들을 한가득 담아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악마 특집 맞네. 그러게요. 이 도둑은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노려 뒷문을 통해 침입을 한 건데 아이 부모들이 이거 선물이나 물건 이거 새로 사면 그만인데 크리스마스라고 기대에 부풀었던 아이들 너무 실망해서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전했고요. 게다가 왜 빨간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이들이 이거 산타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답니다. 어쩜 좋아. 동심이 치명상을 입혔죠. 저 도둑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경찰은 홈캠에 찍힌 도둑 얼굴을 공개 수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13층 아파트 창문인데요. 보세요. 웬 올빼미 한 마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예,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도망가기는커녕 눈싸움을 하네요. 이렇게 3일 연속 올빼미가 저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뉴욕 도심 한복판인데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이 올빼미 알고 보니 뉴욕에서는 이미 유명한 올빼미라고 합니다. 왜요? 이 친구가 사실 지난 2월에 센트럴파크에 있는 동물원에서 탈출한 올빼미고요. 이름도 있어요. 폴라코라고 합니다. 누군가 동물원 일부를 부쉈는데 그때 그것을 통해 빠져나온 겁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무려 10개월 동안 올빼미의 가출 생활이 이어졌고요. 심지어 포획을 시도하던 동물원도 앞으로는 그냥 관찰만 하겠다면서 포획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 덕분에 잊을만 하면 어디선가 올빼미가 나타나고 이번처럼 아파트 창문에서도 목격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뉴욕 주민들 올빼미 폴라코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빼미가 고양이랑 비슷해서 호기심도 많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공격성이 없어서 동물원 측에서 그래서 포획을 중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일본으로 갑니다. 네, 강아지가 두 발은 가지런히 모은 채로 저렇게 책상 위에 팔짱을 끼고 무언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숙제 중인 누나를 감시 중이었던 거였습니다. 이 빤히 쳐다보면서 잘하고 있나 확인한 강아지, 누나의 모습에 만족했는지 자 그제서야 책상 아래로 저렇게 내려옵니다. 뭐야 이거? 네, 매번 가족들이 이 책상에만 모여 앉으면 자기도 뭐라도 참견해보겠다면서 저 자세로 한참을 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가족들이 있지 않아도 책상에 기대서 멍 때리는 게 이 강아지의 취미이자 특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런 강아지의 앞태보다도 저 요염한 뒷모습에 마음을 홀딱 빼앗겨버렸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